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1979년 2월 13일 오슬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이로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여러 문제들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비크의 부모는 그가 어릴 때 이혼했으며 그는 주로 어머니 벤케 브레이비크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옌스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지만 가족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브레이비크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는 그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4살 때 이미 그는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사회복지사는 그를 위탁가정에 보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적이면서도 동시에 지배하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모자 관계는 훗날 그의 성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소년기에 브레이비크는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의 보수 정당인 진보당, 즉 FRP에 가입했으며 당시에는 비교적 온건한 보수주의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의 사상은 극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이민자 문제와 이슬람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주류 흐름에 편입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그를 더욱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아갔습니다. 20대 초반 브레이비크는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가짜 졸업장을 만들어 파는 불법 사업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실패는 그의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키웠고 점차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음모론적 사고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사회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점령당하고 파괴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브레이비크는 본격적으로 극우 이데올로기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반이민, 반이슬람 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유라비아 이론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이는 유럽이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 의해 정치적, 문화적으로 종속되고 있다는 극단적 음모론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세 십자군 기사단의 후예인 정의의 기사단장으로 칭하며 유럽을 구원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과대망상은 그의 테러 계획을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브레이비크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신봉했던 극우 이데올로기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핵심 믿음은 서구 문명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와 이슬람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는 용어는 본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유래한 비판 이론을 극우 세력이 왜곡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브레이비크는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정치적 올바름과 같은 진보적 가치들이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 문화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음모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특히 노르웨이 노동당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러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슬람화 이론은 유럽이 점진적으로 이슬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또 다른 핵심 음모론입니다. 브레이비크는 높은 이민자 출산율과 서구 원주민의 낮은 출산율, 그리고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들이 결합되어 유럽이 결국 이슬람 대륙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인구학적 지하드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독교 십자군의 일원으로 여기며 서구 문명을 구원하기 위한 성전을 수행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그를 점차 폭력적 극단주의로 이끌었고 대규모 인명 살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브레이비크의 이데올로기는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극우 이론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집트 출신 영국 작가인 바트 예오르의 유라비아 이론, 피오르드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노르웨이 블로거 펠레 옌센의 반이슬람 에세이들, 그리고 여러 미국 극우 블로거들의 글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21세기 극단주의가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상들을 짜깁기 하여 자신만의 정교한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테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수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했으며 이는 그의 높은 지능과 강박적인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경부터 브레이비크는 본격적으로 테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브레이비크 지오팜이라는 이름의 농업회사를 설립하고 오슬로 외곽의 한 농장을 임대했습니다. 이는 폭탄 제조에 필요한 질산 암모늄 비료를 합법적으로 대량 구매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농장은 또한 외부의 의심을 피하면서 폭탄 제조 실험을 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폭탄 제조법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그는 무정부주의자 요리책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했으며 화학과 폭발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질산 암모늄과 연료유를 혼합하여 950kg에 달하는 강력한 폭탄을 제조했습니다. 총기 확보도 계획의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총기 규제가 엄격한 국가였지만 브레이비크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그는 사격 클럽에 가입하여 스포츠 사격 면허를 취득했고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제 글록 34권총과 미국제 루거 미니 14반자동 소총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추종자들을 모으기 위해 1500페이지에 달하는 선언문 2083 유럽 독립선언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그의 극우 이데올로기, 테러 계획, 그리고 미래 유럽에 대한 비전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테러 직전 이 선언문을 천여 명의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신체적, 정신적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체력을 길렀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사격 연습을 통해 총기 사용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콜 오브 듀티와 같은 1인칭 슈팅 게임을 통해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솔로 지하드를 수행하는 현대의 기사라고 여겼으며 이에 걸맞은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러 실행 방법도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2단계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먼저 오슬로 정부 청사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시선을 집중시킨 뒤 이후 우토야 섬의 노동당 청소년 캠프에서 차세대 좌파 지도자들을 제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11년 7월 22일은 노르웨이에서 평범한 여름 금요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 우토야 섬에서는 노르웨이 노동당의 청소년 조직인 AUF의 여름 캠프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 캠프는 정치 토론, 문화 활동, 그리고 동료회를 나누는 평화로운 행사였습니다. 오후 3시 25분, 브레이비크가 정부청사 건물 앞에 주차한 폭스바겐 크래프터 밴이 폭발했습니다. 950kg의 폭탄이 터지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폭발은 총리실이 위치한 건물을 포함한 여러 정부 건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주변 상업지구의 건물들도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폭발 당시 다행히 많은 공무원들이 여름휴가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8명으로 제한되었지만 만약 평일 근무 시간이었다면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폭발 직후 노르웨이 당국과 언론은 이것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복 테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브레이비크가 의도했던 혼란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비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탄 테러 이후 그는 미리 준비한 경찰관 제복으로 갈아입고 가짜 신분증을 챙겨 우토야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목표는 노동당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미래의 좌파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이들을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후계자들로 보았고 이들을 살해함으로써 노르웨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후 5시경 브레이비크는 우토야 섬으로 가는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슬로 경찰 소속이며 폭탄 테러와 관련하여 보안 브리핑을 위해 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그의 경찰 제복과 침착한 태도에 의심하지 않고 그를 배에 태웠습니다. 노르웨이는 평화로운 사회였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기 상자를 들고 있었지만 이 역시 보안 장비라고 둘러댔습니다. 우토야 섬의 학살은 오후 5시 22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캠프의 총 책임자였던 모니카 베세이와 경비를 담당하던 비번
경찰관 트론드 베르트네스를 첫 번째 희생자로 삼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리자 캠프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장난이나 어떤 이벤트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실제 총격임을 깨달았고, 공포에 빠진 청소년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우토야 섬은 작은 섬으로 숨거나 도망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체계적으로 섬을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을 사냥했습니다. 그는 반자동 소총과 권총을 번갈아 사용하며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건물 안에 숨은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살해했고, 숲속이나 해안가, 바위 틈에 숨은 이들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는 브레이비크가 죽은 척하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부상자들에게도 망설임 없이 총을 쏘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브레이비크가 총격 중에도 매우 차분하고 감정에 동요 없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살아남기 위해 차가운 호수로 뛰어들어 육지로 헤엄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7월이었음에도 노르웨이의 호수물은 매우 차가웠고 수영 실력이 부족하거나 공포에 질린 일부는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물에 뛰어든 청소년들에게도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부 용감한 청소년들과 성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참가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거나 브레이비크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행동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총격은 약 77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의 초기 대응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슬로 폭탄 테러에 대응하느라 대부분의 경찰력이 시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토야 섬 총격 신고를 받은 후에도 현장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경찰 특수부대는 우토야 섬으로 갈 적절한 보트를 즉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징발한 보트는 너무 많은 인원과 장비가 실려 과적으로 인해 거의 침몰할 뻔했고 결국 다른 보트를 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경찰 헬리콥터는 촬영 임무에 배정되어 즉시 투입되지 못하는 등 여러 의사소통과 지휘 체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오후 6시 35분, 총격 시작으로부터 70분이 훌쩍 넘은 뒤에야 경찰 특수부대가 우토야 섬에 상륙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중무장한 경찰을 보자 즉시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는 임무 완료라고 말하며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순교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우토야 섬은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69명의 청소년과 성인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나이는 14세부터 51세까지 다양했지만 대부분은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브레이비크의 테러는 노르웨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폭력 사태였으며 특히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었다는 점이 사회 전체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7월 25일 오슬로 대성당에서 국가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랄 국왕, 옌스 스톨텐베르그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과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희생자들을 기리고 노르웨이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와 관용 정신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표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르웨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테러 이후 며칠 동안 오슬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장미를 들고 평화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성을 외쳤습니다. 이는 스톨텐베르그 총리가 테러 직후 한 연설의 핵심 메시지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사회는 테러에 대해 보복이나 분열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결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반이민 정서를 확산시키려 했던 브레이비크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닌 필요악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럽을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이슬람 식민지화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저항군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브레이비크의 정신 상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법률에 따르면 정신병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첫 번째 정신감정팀은 브레이비크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따라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은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 능력을 볼 때 정신병자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례적으로 두 번째 정신감정을 명령했고, 두 번째 감정팀은 그가 나르시시스트적 인격장애는 있지만 정신병 상태는 아니며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2012년 4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재판을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무대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극우식 경례를 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긴 연설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브레이비크 앞에서 자신들의 고통과 상실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하며 테러가 남긴 상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2012년 8월 24일 오슬로 지방법원은 만장일치로 브레이비크가 정신적으로 정상이며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노르웨이 법정 최고형인 2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은 그가 사회에 여전히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5년씩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여 사실상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브레이비크의 테러는 유럽 전체에 극우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테러의 주요 위협은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나온다고 여겨졌지만 브레이비크 사건은 자생적인 극우 테러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직후 유럽 각국에서는 극우 단체들과 반이민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브레이비크의 이데올로기가 주류 극우 정치의 수사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유럽의 몰락과 같은 표현들은 극우 정당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연합은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온라인에서의 극단주의 선전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토야 섬 생존자들의 경험은 극단적 트라우마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으며 총소리에 대한 공포, 악몽, 생존자 죄책감 등에 시달렸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생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심리 상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지하는 동료 지원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정치에 참여하거나 시민활동가가 되어 극단주의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비극을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브레이비크의 테러는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선언문과 이데올로기는 다른 극우 테러리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극단주의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전염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발생한 모스크 총격 사건의 범인 브렌튼 타란트는 자신의 선언문에서 브레이비크를 직접 언급하며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발생한 여러 극우 테러 사건에서도 브레이비크와 유사한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사건의 범인들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접하고 급진화된 론 울프 테러리스트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의 스키엔 교도소에 있는 특별보안시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제한된 환경에서 복역 중이지만 노르웨이의 인도적 교정 시스템에 따라 일정한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22년 그리고 2024년에 그는 자신의 독방, 수감이 비인도적 대우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2032년이면
그가 처음으로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여전히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비크의 테러는 노르웨이와 유럽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사회는 테러에 대해 증오와 분열이 아닌 개방성과 포용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7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비극은 극우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비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테러가 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노르웨이 사회는 오히려 더욱 단결했습니다. 극우 극단주의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비극의 교훈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 7월 22일 테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자 수 16,115자.